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이은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늘 어리버리하고 개념 없었던, 그리고 여러분들을 엄청 졸리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전으로 본 오늘. 이게 그 전에 제가 했던 방송 제목입니다. 여전히 고전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다소 지루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특히 이 오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늘 가장 졸릴 시간에 가장 졸리는 이야기가 되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저번 방송할 때는 제가 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느껴지는 맥락 없이 2주의 인문학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다양한 책들과 책에 얽힌 이야기를 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달라지는 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 우리가 통찰의 계보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적어도 물어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딜레즈가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딜레즈는 지금 우리에게 뭘 질문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딜레즈의 질문에 무엇을 대답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는 좀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동서양 사상들을 전문가라고 할까요? 어쨌거나 그것을 전공으로 해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하되, 예컨대 처음에는 현대사상에 관련한 니체로부터 시작해서 딜레즈나 데리다나 또 그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지제까지의 흐름들을 한번 다양한, 도대체 지제가 누구이고 지제는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식의 질문들과 그것과 관계된 스님들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얼마나 다양한 사상들 혹은 다양한 사유들을 저희가 통과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이전에 해왔던 고전으로 본 오늘이라고 하는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틀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러자면 고전금독이죠. 동서양 사유들이 혹은 사상들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가 아마 이 프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진행하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최근에 그 한병철 교수가 썼던 피로사회 이후에 그 투명사회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투명사회에서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좀 더 깊게 얘기해 볼까 하네요. 이런 얘기를 한병철 교수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좀 읽어볼까 합니다. 한가로움은 노동이 완전히 중단된 곳에서 시작된다. 한가로움의 시간은 다른 시간이다.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의 명령은 시간을 일의 시간으로 변질시킨다. 일의 시간이 전부가 된다. 휴식도 일의 시간 속에 있는 하나의 국면일 뿐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의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은 없다. 우리는 휴가 때문만이 아니라 잠 속에서까지 일의 시간을 들고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편히 잘 수가 없는 것이다.
지칠 대로 지친 성과 주체들은 마치 피가 안 통해서 꼼짝 못하게 된 다리처럼 그렇게 잠이 든다. 긴장 이완 또한 노동력의 재충전을 위한 것이기에 노동이 한 양태일 뿐이다. 휴양은 노동의 타자가 아니라 노동의 산물이다. 이른바 느리게 살기라는 것도 다른 시간을 창출하지 못한다. 느리게 살기 역시 가속화된 일의 시간을 낳는 결과 또는 그것에 대한 반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일의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변화시키기보다 그저 그 속도를 늦출 따름이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착취 하던 산업시대의 기계에서 해방되었지만 디지털 기기가 낳은 새로운 강제, 새로운 노예제에 직면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는 이동성을 무기로 모든 곳을 일터로 모든 시간을 일의 시간으로 만듦으로써 우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착취한다. 이동성이 가져온 자유는 어디서나 일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강제로 돌변한다. 기계의 시대에는 기계가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일과 일이 아닌 것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었다. 일터는 일하지 않는 공간과 확실히 떨어져 있었고 일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일터에 가야만 했다. 오늘날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경계는 완전히 철폐되었다. 디지털 기기는 노동 자체의 이동성을 부여한다. 모두가 일터를 몸에 지고 다닌다. 이동식 노동 수용소를 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더 많은 자유를 약속하는 스마트폰에서 하나의 치명적인 강제가 생겨난다. 커뮤니케이션의 강제. 사람들은 최근 들어 디지털 기기와 거의 강박적인 관계에 빠져들었다. 여기서도 자유는 강제로 전도된다. 소셜 네트워크는 커뮤니케이션의 강제를 엄청나게 강화한다. 결국 그러한 강제는 자본주의의 논리로 소급된다.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은 더 많은 자본을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순환이 가속화되면 자본의 순환도 가속화된다. 디지털이라는 단어는 본래 손가락에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는 손가락이다. 디지털 문화는 세는 손가락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역사는 이야기다. 역사는 세지 않는다. 셈은 포스트 역사적 범주다. 트윗도 정보도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되지 않는다. 타임라인도 삶의 역사 또는 정기를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타임라인은 서사적이기보다 가산적이다. 디지털 인간은 끊임없이 세고 계산한다는 의미에서도 손가락질하는 인간이다. 디지털은 수와 셈을 절대화한다. 페이스북 친구들도 무엇보다 숫자로 세워진다. 하지만 우정은 이야기다. 디지털 시대에는 가산적인 것, 셈하기, 셀 수 있는 것은 전부가 된다. 심지어 애착과 호감도 좋아요의 형식으로 세워진다. 서사적인 것은 급격히 의미를 상실한다. 오늘날 모든 것이 셀 수 있게 가공된다. 그래야만 성과와 효율성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셀 수 없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디지털 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한병철 교수의 최근의 통찰입니다. 이러자면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들이 수많은 사유의 자유를 만들어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과거와 달리 디지털 매체가 이제 더 이상 군집화되지 않는 혹은 집단화되지 않는 개인을 만들어내고 그 개인이 이제 유목적 사유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병철 교수는 다시 한번 문제를 던져봅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하는 문제죠. 그리고 그러한 그 디지털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삶이란 늘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단위일 뿐이고 하다못해 친밀도마저도 수를 세워야 되는 좋아요 숫자가 어느 정도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덕이 규정되는 가산적이고 계산 가능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병철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정당한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야기에 들어가 보면요. 엑시엄이라는 빅데이터 회사죠, 기업이죠. 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좀 읽어볼게요. 우리는 당신에게 고객에 대한 360도 시야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빅데이터 기업인 엑시엄은 이런 구호를 내걸고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엑시엄은 오늘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러 데이터 기업 가운데 하나다. 엑시엄은 수만 개의 서버가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저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아칸소 주에 있는 본사는 마치 첩보기관의 건물처럼 철통보암 속에서 봉쇄되고 있다. 이 기업은 3억 명의 미국 시민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으니 결국 거의 모든 미국 시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엑시엄은 아마도 FBI나 IRS보다도 미국 시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듯하다. 염탐의 경제적인 측면과 첩보기관의 정보 활용 사이에 정확한 경계선을 긋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엑시엄의 활동은 사실상 여느 첩보기관의 활동과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엑시엄이 미국의 국가기관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01년 9월 10일 테러와 관련하여 엑시엄은 테러 용의자들 11명의 관련 데이터를 정부 관리들에게 넘겨주었다. 민주주의 국가의 감시 시장은 위험스러울 정도로 디지털 감시 국가에 접근해 있다.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국가와 시장이 점차 융합되는 가운데 역시 엑시엄,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의 활동도 첩보기관의 활동을 점점 더 닮아가며 이 과정에서 심지어 동일한 인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페이스북과 증권시장, 첩보기관의 알고리즘은 모두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다. 어디서나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인 것이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인터넷 프로토콜이 버전 6으로 바뀌면서 이제 활용 가능한 웹 주소는 거의 무한대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그 결과 모든 일상의 사물에 인터넷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RFID 칩은 사물 자체를 스스로 정보를 보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능동적인 행위자로 만들어준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을 통해 통제사회는 궁극적 완성에 이른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은 우리를 관찰한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물들에게도 감시당하는 신세가 된다. 그것들은 쉬지 않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발송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완벽한 프로토콜을 작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구글 글래스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약속한다. 구글 사장 세르게이 브린은 구글 글래스가 10초마다 자동으로 찍어대는 기능으로 얼마나 멋진 사진을 만들어내는지 열광적으로 얘기한다. 이런 환상적인 사진들은 구글 글래스가 없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게 사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촬영당하는 처지가 된 것도 바로 이런 데이터 안경 덕택이다. 데이터 안경의 등장은 곧 누구나 감시 카메라를 손쉽게 몸에 소지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니 더 나아가 데이터 안경은 인간의 눈 자체를 일종의 감시 카메라로 변환시킨다. 본다는 것은 곧 감시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모두를 감시한다. 모두가 빅브라더이고 모두가 수감자다. 그것은 바로 밴덤 파놉티콘의 디지털적 완성이다. 이게 한병철 교수가 우리의 지금 오늘날 우리를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감시하는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벤담이 만든 원형 감옥의 형태가 일상적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안에서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한병철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사회의 가장 위험한 것은 투명 사회이고 이 투명 사회는 긍정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투명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뭐라고 할까요? 그 안에 굴곡들 그리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자신에게조차도 자신의 무의식들을 우리는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얘기들을 곧잘 하죠.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투명화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이미 대단히 위험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뭐라고 할까요? 부정성이 사라진 것으로서 갖게 되는 어떤 긍정사회라고 하는 의미는 도리어 이 부정성을 통과해서 이 부정성이야말로 타자를 만나는 일이고 이 부정성이야말로 우리가 넘어서야 될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부정성이야말로 우리가 정당한가 혹은 가당한가를 묻는 질문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성이 사라져버리고 매끄러운 표면으로만 존재하는 굴곡이 사라져버린 사회, 이것은 그 매끄러움을 타고 수많은 정보가 그리고 이 정보와 연관되어 있는 자본이 흘러가기에 유용하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런 긍정사회야말로 긍정사회 그리고 투명사회야말로 삶의 가치들이 이제는 모두 정보 가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잠깐 요것 하나만 좀 읽어볼까 합니다. 피로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죠. IFS라고 하는 이런 피로증후군은 정보의 과다에서 오는 심리질환이다. 환자들은 분석적인 능력의 저하, 주의 산만증, 전반적인 불안감,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호소한다. 1996년에 영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루이스가 이 개념을 만들었을 때 당시까지만 해도 IFS는 직업상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어야 하는 사람의 질병이었다. 오늘날은 모두가 IFS의 희생자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미친 듯이 늘어나는 정보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IFS의 주요 증상은 분석적 능력의 마비다. 분석적 능력이야말로 사유의 본질을 이루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보의 과다는 사유의 위축에 귀결된다. 분석적 능력이란 곧 지각 자료에서 본질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은 결국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하는 능력인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정보의 홍수로 인해 사물을 본질적인 부분으로 축소하는 능력에 손상을 입은 것은 틀림없다. 사유를 위해서 구분과 선별의 부정성이 필수적이다. 사유는 언제나 배제하는 작용이다. 여기에서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그런 거죠. 우리가 사유한다는 것은 결국 그 분석하고 이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통찰하는 것인데 정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과잉되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들이 다시 분류되어 버림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는 분석적 능력들이 점점 결핍되고 있게 되고 결국 정보의 과잉, 정보의 과다는 사유의 위축으로 필연적으로 귀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 그리고 이제 어떤 개념으로 이것을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히 출현하고 있고 이 디지털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이 규정당하고 있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유할 수 있을 것인가? 사유하는 시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병철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투명성의 독재 속에서 주류에서 벗어나는 의견이나 일반적이지 않는 아이디어는 아예 입 밖으로 꺼내기도 어려워진다. 과감한 도전은 거의 시도되지 않는다. 투명성의 명령에는 파놉티콘적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정치는 필연적으로 호흡이 짧아지고 즉흥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그러다가 결국 잡담과 같이 얄팍해질 것이다. 그 과정은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함께 하는 거죠. 이 얄팍해지고 잡담과 같이 점점 줄어들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대단히 필요에 의한 어떤 개념으로 압축되어 버릴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존재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 파놉티콘, 디지털 원형 감옥 속에서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고 이 투명성의 사회가 되는 순간 가장 무서운 것은 뭐라고 할까요? 도리어 이런 것은 아닐까요? 투명하게 되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보편적인 어떤 윤리, 보편적인 가치라고 일컬어지는 그것을 스스로 통제하는, 그래서 획일적이고 그래서 균일적이고 균질적인 어떤 것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국 디지털 파놉티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예컨대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도 그런 느낌들이 있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사회.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순간 엄청난 과잉된 격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완전히 매장되기도 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의외로 개인화의 과정들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무리지음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무리 집단 속에서 한 개인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편적인 어떤 틀지음, 그 틀 속에서 가둬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디지털 파놉티콘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부터 냉정하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들은 이러자면 이런 디지털 파놉티콘,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라고 불려지는 지금 현재의 정보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컨대 니체는 왜 20세기가 들었을 때 무엇을 얘기했고 그것이 지금 디지털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하버마스는 무엇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를 던져줬으며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식의 개념들을 하나씩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그리고 그런 점에서 대독 각자인 한병철 교수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